안녕하십니까.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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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뭐 각 분야에 아주 기라성같이 쟁쟁한 분들이 다 오셨네. 오늘 뭐 이슈가 뭐 좀 심각한 이슈기도 하고 요즘 갑자기 미국에서 뭐 좀 발단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뭐 그런 이슈들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메인으로 갈 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4월 위기설. 뭐 상당히 많이 알려져는 있죠. 근데 또 지금쯤에 한 번은 짚어보고 가야 될 이슈기도 하고 또 마침 또 4월 위기설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제 대우조선 문제였는데 대우조선 처리 방향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처리 방향은 나왔는데 그게 처리 방향대로 잘 굴러가 줄 거냐. 뭐 노조도 동의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채권단도 동의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요거 다 쉽진 않더라고요, 보면 항상.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문제들 짚어볼 텐데요.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김상훈 연구원. 예. 그 뉴욕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왕창 내려갔죠. 내려갔습니다. 예, 예. 네. 왜 이렇게 됐어요? 먼저 발단은 이제 3월 FOMC에서 이제 그 다음 시장 예상대로 정책 금리는 인상이 되었는데요. 네. 시장에서 좀 걱정했던 게 그 점도표가 3번에서 4번으로 혹시 상향된다든지 아니면 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네. 매파적으로 굉장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긴장을 했었는데 뭐 정책 금리 올리는 건 대부분 선반영을 좀 했는데 점도표도 그대로고 멘트도 굉장히 좀 평이했다 이제 그런 평가로 네. 미국 금리가 이제 미리 이제 좀 상승했던 부분이 되돌려서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그 트럼프 10년물이 얼마까지 미국 내려갔어요? 10년물 2.4도 한번 살짝 깼었습니다. 2.4까지 예.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래서 2.6이 이제 좀 상단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이미 뭐 한 20bp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계속 좀 지금 같은 그 내용을 채권 시장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계속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주식 시장은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의구심 쪽으로 조금 오면서 미국 금리 하락 좀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난 처음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이 믿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었어. 그 좀 믿음이 별로 안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케어 문제가 그 하원을 가서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통과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주가는 어디까지 하락해요? 다우가? 다우 계속 하락해요? 아직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이렇게 이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예. 지난 화요일 날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예. 갑자기. 한 200포인트 이상 빠졌죠. 예.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빠지고 나스닥 100포인트 하락은 좌우지가 뭐 근래 보기 드물었던 낙폭인데 네. 문제는 그게 이제 시발점이 그거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러면 트럼프 랠리가 끝났느냐, 완전히 뭐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느냐, 이거는 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막 가는 장은 아니란 얘기죠. 한두 번씩 이렇게 다우지수 기준으로 세 자릿수, 특히 그것도 100포인트만이 아닌 한 200~300포인트가 빠지는 날이 왕왕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신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다우존스 지수를 보나 뭐를 보나 지금까지 별 조정 없이 갔잖아요. 너무 조정이 없었죠. 별 조정 없이 그냥 100m 달리기를 한 10km쯤 하듯이 뛰어온 거 아니에요, 계속. 한 번은 어차피 조정을 받을 때는 오긴 왔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기왕에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들 보세요? 트럼프 랠리가 이번에 그 하원 통과하면 다시 가요? 아니면 하원 통과해도 뭐
다시 이렇게 가긴 힘들다고 봐요. 만약에 이 사실 오바마 케어 내용이 뭔지 국내에 아는 사람 없을걸요. 본부장님도 모르실 테고. 트럼프 케어가 뭘 또 바꾸느냐 하는 부분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조금 알겠는데 트럼프 케어가 뭘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된다. 그것도 공화당에서 안 도와준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하게 뭐냐? 지금은 오바마 민주당 정권 8년에서 공화당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아니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으로의 그거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힘이 안 실린다는 얘기겠죠. 공화당에서 안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말했던 세제 개혁이고 인프라 투자고 무슨 뭐 규제 완화고 이게 다 처음부터 이렇게 쉽지 않겠다 하는 게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모두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조정 없이 왔던 장이 여기서 그냥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동이 걸릴 수 있고 통과가 안 된다면은 조정은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거 아닌가. 통과가 안 되면 조정은 좀 그럴 것 깊어질 같습니다. 거고. 예. 그러니까 통과가 됐을 경우에 예. 그때는 또 다시 달려가느냐 하는 게 이제 그러면 그동안의 거래량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뉴욕 증시의 특징이 예전 대비 굉장히 거래량이 급증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는 선수 많았고 파는 선수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와중에 파는 선수들이 그러면은 바보고 사는 선수들이 선수였는지 아니면 그 역의 관계인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하는 와중에 자들 쫄고 있을 때 거래량이 빨딱 서면서 주가가 확 치고 가는 거는 거기서 산 사람이 선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거래량 중에 판 세력이 진짜 시장을 만드는 세력인지 지금도 사고 있는 세력이 그거인지 그러면 트럼프 케어가 통과한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고 좀 몸집을 줄였던 애들이 그러면 다시 간다고 대감을지 이 부분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봐서는 봐야겠다. 네. 차라리 그런 장에서 뭐 규제 완화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 옛날 금융위기 이전에 옛날 그 IB들 해치펀드들 하던 버릇 다시 나온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 치기 좋은 레벨이죠. 재료로 보나 뭐로 보나. 예. 정미영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난 다우존스 네. 보면 막 무섭더라고. 지수 네, 놓고. 저도 오늘 좀 차트를 자세히 봤더니 여기서 사기는 좀 겁이 나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네. 네. 일단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이 무려 17%나 다우지수가 올랐는데 그럼 거꾸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으면 다우지수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예측을 가정을 해보면 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유를 네, 찾아서 그렇죠. 올렸겠죠. 지금 이번만큼의 상승폭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상승한 것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물가 디플레 압력을 해소시켰거든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더해지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주식들이 나타났는데 소위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시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더해진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제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이번에 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약간 좀 위험 조짐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네. 유가도 2월 중순 고점으로 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카파 같은 대표적인 비철금속도 네. 지금 더 이상 고점을 올라가지 못하고 추월이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최근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실질 지표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가 올랐다는 거에 기인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물가라는 게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된다라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산출되는 전 세계 교역량, 뭐 물가 또 제조업 지표에 들어가는 생산 단가 이런 것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다들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왔는데 지금 유가가 이제 $50를 하회한 상황인데 $50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그 원자재 가격의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적게는 30%에서 뭐 70%까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2분기부터는 10% 이내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주가를 좀 지지를 해줬던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또 물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된 경제 지표들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과매수 부담 이런 거와 더불어서 좀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S&P 지수 선물의 포지션을 봤더니 사실 11월 이후에 그 트럼프 랠리가 시작이 될 동안 실제로 S&P 지수 선물 매도는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기는 사는데 재료가 있으니까 사기는 사되 굉장히 조심했었다는 거죠. 선물로 매도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투기적인 거래를 하든지 이게 좀 지속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매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는데 이 포지션들이 2월 중순 이후로 좀 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급격하게 최근에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장이 좀 더 조정을 줄 수 있는 변수에 좀 취약해진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 정도로 보고 좀 있습니다. 기영에 네. 이게 너무 멀리 왔다 싶었는데 그 트럼프 케어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네, 뭐 그런 정도? 네네. 자, 근데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그 트럼프 케어에 대한 우려감이 쫙 나오면서 달러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달러 지수가 뚝 떨어졌었잖아요. 네.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예요? 달러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그런 고민을 많이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면 달러가 지금 어디 있을까? 또 네. 같은 질문을 또 해봤는데 저희의 결론은 그래도 달러는 강세였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선진국 간의 통화 정책 격차, 또 성장률 격차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달러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기존의 힐러리든 트럼프든 당선이 되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중앙은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또 성장률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는 좀 올랐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역시 아까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 외환 시장도 좀 같은 시각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설령 이제 뭐 본인의 계획대로 뭔가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뭐 세제 계약안을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시점 자체가 적어도 5월 이내는 아닐 거다. 세제 개혁안도 지금 빨라야 5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연준의 금리 인상도 시장이 3월 예상을 전혀 못했다가 갑자기 2월 말부터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 것과 같은 정도의 외환 시장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갖고 달러를 샀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외환 시장에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찌 됐건 그래서 지금 달러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와 관련해서 원화는 이따가 말씀드리자면 하셔도 되고 그럴까요? 이따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연준이 이제 3월에 이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6월에 인상 가능성도 현재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금리 인상 시점까지도 적어도 한 2달 정도 남은 시간이라면 시장에서는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의 진행 상황 또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향유하면서 조금 더 달러를 좀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상훈 연구원. 예. 유가는 어떻게 봐요? 유가는 저희는 그 오펙이 감산을 해서 유가가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쉐일이 증산을 하면서 서로 상쇄가 되고 상쇄시켜버리고. 시켜버리고 있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유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일단 네. 그 트럼프의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백악관의 그 6대 정책 기조 나왔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독립입니다. 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쉐일 나는데 굳이 중동에서 사서 써서 돈 주지 말고 쉐일 퍼서 쓰고 남으면은 팔아서 돈 벌자 이제 줘 보면은 지금 지난달에 보니까 일본의 이제 대미 흑자에서 흑자가 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는 일본이 이제 쉐일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흑자 난다고 계속 우리도 예, 사야죠. 우리도 지금 뭐 산업부에서 산다고 그러고요. 보니까 네, 많이 사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더 쉐일이 늘리고 있고요. 오늘 아까 어디서 보니까 일부 쉐일 지역에서는 생산 단가가 $30대 정도까지도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탑너치들은 예. 거기에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지난달에 보니까 트럼프가 되면서 저는 또 변수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예전에는 오바마 때는 이제 제재받고 이러니까 너너팩의 대표인 러시아가 오펙이랑 이제 감산 합의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굉장히 러시아한테 우호적이죠 보면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난달에 감산 약속을 약간 덜 안 지킨 것으로 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거든요. 늘 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5월에 감산 합의가 더 연장이 되냐 마냐인데 지금 아마 유가가 여기서 $50에서 계속 못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제 한두 나라 작은 나라들이 이제 먼저 살겠다고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유가도 좀 어느 정도 캡이 씌워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센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지난해 지금 시점 유가가 제일 낮았으니까는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 것도 저도 그 생각해 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으면 금리가 이렇게 올랐을까? 금리가 오른 거는 저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유가에 의한 유가 YOY에 의한 인플레랑 트럼프 당선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다시 좀 되돌려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하락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사실은 유가를 더 얘기해 보고 싶긴 한데 오늘 주제가 유가가 아니라서 유가 얘기는 그만 하고요.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그 저거는 미국의 대형 그 오일 메이저들이 셰일로 지금 뛰어들고 있대요. 이제 준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상에서 시추를 하나 하려면 시추공 하나 뚫는데 $1억. 셰일은 $500만 달러면 뚫는데요. 그래서 걔들이 들어와서 이 셰일을 퍼내기 시작하는 순간 가스가 이제 유가가 $20까지 내려온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셰일 가스 가격, 셰일 때문에 유가가 다시 $30, $20 이렇게 내려가는 건 그 순식간일 것 같아요. 미국이 뭐 일생산량이 이제 1,000만 배럴을 넘길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서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넘어가죠. 4월 위기설로. 이제 우리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네. 이게 돌아가면서 한번 쫙 이제 일단 우리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절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진우 소장님. 네. 짧게. 네. 4월 위기설 현실화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네. 가능성 별로 없다? 위기설 너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온다. 아 그렇죠. 예. 하기야 위기는 위기인지 모를 때 갑자기 터지고. 넉넉했을 때 온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위기는 지금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간 거 예, 같다? 그래도 짚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이제 조선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우조선 사태, 회사채 건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요. 네.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일단 목숨은 연장하자라는 쪽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른 채권자한테 다 떠넘긴 거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조선 때문에 터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뇌관이 없다 그러면 굳이 터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위기는 없다? 네, 그렇게 보고요.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구조적인 뇌관은 역시 부동산 쪽이 될 수, 가계부채랑 그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게 뭐 당장 터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네. 그거 외에 딱히 소위 시장에서 얘기하는 위기설로 이렇게 번질 만한 사안은 없지 않을까. 그럼 우리 김상훈 연구원. 그 여러 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온 적 한 번도 없고요 보면요. 네. 그리고 4월의 근거가 뭐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대우조선하고 사드랑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뭐 그게 주 이슈였던 것 같은데 대우조선은 말씀해 주셨고 사드랑 환율 조작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뭐 4월에만 국한된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집에 가죠.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슈들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슈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는 중에 제일 먼저가 지금 이제 대우조선. 네네. 지금 대조 문제가 지금 사실은 제일 뇌관이죠. 네. 그 뭐 터지면 그거는 뭐 하여튼 여파도 크고. 그렇죠. 네, 굉장히 크고 그래서 대우조선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돈 먹는 하마가 또 다시 돈을 먹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어떻게 지금 기본적인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부에서 배수진을 치고 모든 걸 다 떠안겠다. 본인은 말을 하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본인이? 네.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들을 다른 채권자들한테 다 떠넘긴 거죠. 네. 일부는 또 개인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안타깝다 너무 생각인데 너무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예, 좀 예. 분석적으로 그러니까요. 접근하셔가지고 예,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벌써 몇 년 전부터 대우조선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계속 던져 왔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리포트 또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다른 모임을 통해서 많은 던져 왔었는데 정부 측인지 산업은행 측인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 귀를 너무 안 기울인 것 같아요. 예, 자기들 생각으로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우조선이 작년에 115억 불 수주하겠다. 그걸 굳이 믿은 자체가 문제인 거죠. 첫째. 네. 그걸 믿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작년도에 그렇게 수주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를 갖다 열지 않았다는 거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99년도에 산업합리화 정책을 썼었습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합리화를 여러 가지 시켰죠. 산업 쪽에서 좀 강제적인 집행이 있었어야 되는 게 필요했던 상황인 걸 분명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조선산업을 너무 이해를 못했던 건지 아니면 책임 회피였는지 어떤 최순실 사건 때문에 그걸 미룬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강제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고 단순하게 그냥 계속 미뤄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내관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러한 책임론에 있어서 너무 자기들이 책임을 떠안아야 될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채권자들 끌어들이고 돈을 좀 태우라 그랬는데 다 따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네. 하다못해 지금 4월달 채권 같은 경우도 개인들한테 50% 출자잖아. 그리고 50%는 3년 후에 3년 또 상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채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라라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과거에 3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떠넘기는 그런 형태를 봤을 때는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강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기존의 채권단들은 70% 출자 전환이죠. 그리고 80% 출자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80%인가요, 그게?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수은하고 산업은행은 100%. 100%고. 예, 예. 그다음에 개인 보유자들은 50%고. 50% 출자 전환에 50% 예. 5년 거치 3년 거치. 3년 예, 거치인가요? 예, 예. 5년 말이 거치 좋아, 아니고? 말이 좋아. 그렇지 예.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죠. 네. 그건 다 이제 다 살아 있으면 뭐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은 네. 되지만은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네, 아직도 그게 잘 원활하게 가긴 가겠어요. 본부장님 아직도 근데 그 정부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믿는 사람이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믿어야지. 안 그러면 없어지는데 돈이. 뭐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믿고 싶지 않은 안 믿어지는데도 나 혹시 믿어야 돼 자기를 세뇌해가면서 지금 믿는 건데. 성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 채권자들한테 돈 좀 태워라 할 때 그거는 일종의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결과 정부 믿고 태우라는 거예요. 정부 믿고 네, 태우라는 예, 예. 거였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점에서는 지금도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산업별로 보면은 농민들이 제일 빨리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 뭐 심을 하는 건 안 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좀 더 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질문이 좀 더 있어요 여기. 예. 자, 근데 그 정부에서 돈을 대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살려놓기에 네. 그 모든 그 사업 분야가 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 네. 그냥 일반 그 커머셜 베슬, 그러니까 네. 상업용 배가 있고, 네. 다음에 방산용이 있고, 네. 방산용은 옛날에 잠수함 같은 거 했나요? 네, 잠수함도 했고 뭐 그런 게 구축함 큰 군함 쪽도 뭐 그런 거 해갈 수 하고 다 있습니다. 했죠. 예. 그쪽이 있고, 그러나 다음에 이제 또 따지고 보면 이제 해양 플랜트가 있고,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게 다 지금 경쟁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기보다 일단 그 오늘 자료에 나온 걸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네. 학습을 쭉 했는데 일단 해양 플랜트 쪽은 수주를 안 받겠다라는 그 정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한다. 예,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가 기본 한 4년 정도의 공사입니다. 네. 지금 돈을 투입해 수주를 받고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4년 동안 또 물려가는 거예요. 네. 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신에 상선 같은 경우는 원가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연자리 공사고 네. 그래서 상선의 경우에는 수주를 받더라도 네. 해양 플랜트 쪽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그럼 어느 정도 좀 일단은 좀 정리는 하긴 해가는 구조네요. 일단 매출액 구조로 근데, 봤을 때는 반토막이 나는 거죠. 반토막 나죠. 네네. 근데 그러면 해양 플랜트를 안 받는다 치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조선업이 또 올해를 뭐 발주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네네. 이미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작년만도 발주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올해를 또 그냥
손가락 빨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을까요? 잘 넘어가겠어요? 아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수주 잔고가 전 세계 조선사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예, 불황이 오더라도 네. 타 조선사들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1년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저가 수주 무지하게 한 거잖아요. 저가 수주도 하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발주가 없으니까 못하는 네. 상황인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를 안 하고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몇 년치 정도 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 수주를 갖고 있습니다. 아, 2년치. 예, 그러니까 다른 조선사랑 비교해 보면 1년이 더 많은 거죠. 따라서 1년 정도는 오히려 더 헤비테일 구조이기 때문에 네. 투입되는 건조하느라고 투입되는 돈보다도 인도를 할 때 회수되는 돈이 더 많아져요 올해. 네. 예, 그런 그림으로 본다면 1년 동안 버틸 능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음.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년도부터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같은 시황으로 해서 같이 수주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업황 턴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사업단에서는 일단 올해를 버티는 건 별 지장이 없다. 네, 올해 버티는 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방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지금 7.5조 3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그다음 한진중공업이 방산 부분을 가져가는데 네, 삼성도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방산은 안 합니다. 안 하나요? 예, 그래서 세 군데인데 그렇다면 3분의 1씩만 가져와도 연간 2조 원 이상인데 그렇다면 한 7, 8천억 정도는 수주가 가능하다는 그림이 일단은 나오는 거죠. 네네. 예,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 연간으로 이렇게 받아가면 뭐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사업자에서는 올해 시황을 괜찮을 보시면 겁니다. LNG선이 상당 부분 차지할 걸로 봅니다. LNG가 좋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LNG 쪽은 아무래도 대우조선의 어떤 역량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어떤 회사에 대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면서 더 밀어준다 그러면 자금이 태워준다 그러면 수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되겠죠. 단 선주가 과연 그걸 믿고 가겠냐는 거죠. 예,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길 뿐이지. 네. 예. 그럼 뭐 정부 확실하게 돈을 대준다 그러면 뭐 그건 선주는 믿죠. 대체. 또 정부를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이제 그 사업단에서는 그러면 대우조선이 올해 맡겨진 별 문제 없이 간다. 그래서 전제를 하고 근데 이제 금융단에서 보면 당장 이번 4월부터 지금 4천만 백억인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그 다 리스케줄링을 하든지 때려막든지 할 방법이 아유, 다 다 있는 아까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계획안은 모든 채권입니다. 4월 달부터 해서 네. 예, 모든 채권을 전부 3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4월 달에 오는 것도 3년 저 뒤로 그러면 2012 일단 년까지 오는 그거를 뭐 것까지. 반이든 80%든 뭐 예. 100%든 이 비율대로 예.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3년 뒤로 그렇죠. 미룬다. 예. 그 전에 다 합의가 돼요? 합의가 아직까지는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뭐 개인들은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반대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없어지나 저렇게 없어지나. 똑같은데. 예,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걸 안 따라갈 기관이 몇 개나 될까. 예, 그래서 결국은 또 할 수 없이 따라는 간다.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집니다. 옛날에 이게 구조조정하는 과정들을 저도 참 여러 회사들을 봤는데 뭐 저도 기업단에 있으니까 많이 봤는데 정부 계획대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네. 시간은 좀 지연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4월 달에 지금 이게 괜찮은가 하는 4월 거를 갖다가 일단 뭐 한 2달이고 3달이고 브릿지를 걸어버리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지 않으면 4월 달께 당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계속 반대자가 생기면 과연 이걸 디폴트로 가든지 워크아웃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손실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네. 사실 안 하게 되면 P플랜으로 간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네. 예. 거기에 변수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4월 위기설 중에 제일 핵심이 대우조선이에요. 네네네. 그거 아니면 위기설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나저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뭐 일단 계속 돈 주면서 살려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더 이상 지원은 예, 안 되죠. 업황이 이제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럼 업황이 돌아서려면 그 앞단에 해운업종부터 돌아서고 예. 그 해운업종이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발주를 하고 네. 이 구조의 선순환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네. 내년쯤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오기는 올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업황 돌아서는 부분, 업황에 관해서는 선순환 사이클을 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역순환 사이클을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 사이클은 경기가 좋아지고 해운 수량이 좋아지고 걔들이 발주를 내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사이클이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조선업이 사상 유례 없는 지금 폭탄을 맞았어요. 네. 지난 3년 연속해서 수주가 마이너스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5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것도 마지막 해에 엄청난 수주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여전히 뭐 작년보다는 증가했습니다만은 거의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전 세계 조선사들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거의 60% 도산이 됐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올해도 한 1-20% 더 도산이 될 것 같아요. 대우조선만 보더라도 만약에 안 살렸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 큰 회사가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네, 네. 물론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전 세계 조선사의 생산 캐파 거의 50% 이상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고점 대비해서. 네. 그렇게 되면 2004년 이전의 생산 캐파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경제 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급 과잉된 물량들이 만약에 없어져 준다 그러면 이제 생산 캐파 측면에서는 모자란 숫자가 됩니다. 쇼티지가 난다는 소리죠. 따라서 지금 이제 공급 과잉된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한 내년 이제 2020년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네. 그런 환경 규제들 때문에 최소한 밸런스트 빠르면 기제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밸러스트 다 걸리는 거죠? 수는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5년 네. 동안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유예시켜 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황산화물 또 네. 녹슨 이런 것들이 규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현재 작년과 기준으로 해체율이 약 한 2.7% 정도 돼요. 인도량이 올해 한 3%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네. 선봉량 증가율이요. 해체율이 2.7%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네. 이게 환경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한 2023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2%대에. 계속 해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이후부터는 무조건 쇼티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인도량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은 최소한 3% 이상 가져갈 거니까요.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뭐 저라도 투기적 발주를 한번 내보고 싶을 정도의 어떤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빠르면 한 4분기 정도 아니면 내년 정도에서는 기존의 조선사는 줄어들었고 평균적인 발주만 나더라도 조선사가 우량한 조선사 입장에서는 1년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안 되는 업체와 되는 업체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시장으로 특별한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그러면 역으로 살아남는 쪽은 이제 논한다는 얘긴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년치 물량이 나더라도 누군가는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살려서 산다면은 대우조선 입장에서도 기회가 올 수도 있네요. 올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단지 이제 그걸 선주들이 그 회사를 또 선택을 해줄 거냐, 아니면 지금 만약에 대우한테 발주를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으로 고기를 돌려버리면 대우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전체적인 물량이 작아지겠죠.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대하셨다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 보고서 네. 4월 달에 나오죠. 네. 네. 사실 뭐 지정한다 만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네. 생각이 뭐였냐면 네. 야 지정한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환율이 그 원화 환율이 이제 강세로 먼저 가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다 가면 그때 지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도 원하는 만큼 가버리면. 네. 저는 그러는 거 아닌가 그게 트럼프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뭐 당선되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협박을 해가지고 알아서 시장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막상 취임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임했더니 장병 막아버리고 뭐 다 하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환율 보고서도 지금 그따라서 지금 네, 걱정해요.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월부터 이제 실제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돌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낮은 가능성으로 보다가 근데 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내가 100일 이내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100일 계획의 내용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소위 행정명령과 같은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안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열흘 안에 일사천리로 다 해치웠습니다. 그렇죠. 사인을 다 해버렸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 유일하게 빠졌던 게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취임 첫날 조작국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었고요. 물론 2월부터 이제 환율이란 문제를 건드리기는 시작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에까지 사인을 뭐 그런 것들 액션을 보이지는 않았고 사실은 트럼프가 환율에 대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게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하긴 했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환율 조작국이란 말을 직접 언급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도 그 청문회 때 발언했던 거에서 뭐 강달러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중간에 의견을 바꿨다가 최근에 다시 또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강달러 미국이 유익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시장에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전략이 여전히 저는 유효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만 갖고도 벌써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뭐 그렇죠. 별 안 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말만 해도 뭐 알아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예, 그게 벌써 이제 원화가 올해 들어서 가장 절상률이 높은 통화로 등극을 하는 것처럼 네.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저희도 뭐 앞으로 있을 무역 분쟁 이런 거에 대비해서 미국산 원유 서둘러서 수입을 하고 뭐 네.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게 또 미국이 딱 의도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미국이 모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미국 쪽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특히 뭐 예전에 뭐 소위 플라자 합의 때는 이제 뭐 말이 합의고 거의 강제하다시피 하긴 그때는 뭐 했지만 조합한 거죠. 네. 이제 그때와 다르게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그런 액션을 했을 때 오는 역작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섣불리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이슈를 꺼낸 거는 굉장히 손쉬운 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벌써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도 일부 나올 수도 있고 다자간 협상을 깨고 양자간 협상 전략으로 무역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양자간 협상에서 이 환율이라는 이슈를 끊임없이 끌고 가면서 계속 자기네한테 좀 유리한 그런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까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랄지 뭐 인프라 투자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달러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정책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달러 강세를 좀 차단하려는 그런 좀 목적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환율 보고서가 나온 이후든지 어쨌든지 뭐 우리 원화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요? 지난 2000년 이후로 이제 월간 환율 등락률을 뽑아봤더니요. 네. 4월에 원화가 2번 빼고 다 강세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4월에는. 네. 근데 이제 환율 보고서라는 거는 한 2013년부터 등장을 했던 변수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4월의 원화의 강세는 환율 보고서 연관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4월에도 계속 원화가 강세였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제 계절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습니다. 계절성이 있다. 겨울에는 우리가 수출 그 물량은 줄어드는 대신에 또 원유 수입은 늘어나면서 네, 네. 무역 수지가 좀 악화가 됐다가 3월부터는 서서히 수출이 재개가 되기 시작하고 또 원유 수입량은 감소하면서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과 좀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 됐건 그런 뭐 과거 히스토리컬하게도 4월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나 환율 조작국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환율 보고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소위 투기적인 거래자들은 정부가 적어도 과거처럼 어떤 특정 레벨을 지지하는 시장 개입은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예측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작년에 환율을 1,100원 밑으로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도 작년에도 정부가 소위 방어막, 환율 지지선이 특별한 방어막을 갖지 않고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도 역시 이제 그런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원화가
좀 강세로 갈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단을.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제가 지금 해외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뭐 비싼 거 안 언제 가야 되나? 가시면은 뭐 최근 지금 환전해도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네. 하단은 1100 무너진다,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1, 20원 정도 남았거든요. 네. 작년에 1,130원을 저희가 지지될 거라고 봤는데 거기서 정부가 소위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서 그게 깨지면서 밀렸죠. 1,090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상황을 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 원화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 중에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IT 강국인데 지금 IT 쪽이 굉장히 호황이라는 호황이죠. 그런 점하고 환율 보고서의 대상국이라는 거. 네. 그 두 가지 요인이 더 작용하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시 또 정선타님 생각하시는 중에 네. 숟가락 하나 얹자면은 달러엔도 변수죠. 네, 달러엔도 그자도 예, 지금 예, 확인을 하는데 1000 맞잖아요. 현재 뭐 이제? 110 달러엔하고 엔원하고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N1이 1000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엔원 10대 1, 100엔당 1,000원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중소업체들 중에는 상당히 힘든 데가 많아지고 네. 우리 정부 외환 당국도 엔원 환율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티나게 액션하기 힘든 시점이고 뭐 힘들죠. 예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제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 110엔이 무너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110엔 무너지면 지금 왔죠 지금. 지금 한 111엔대 근처, 거의 왔죠. 111엔 근처니까 110엔 무너지면 100엔까지도 빨리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네. 그 얘기는 우리도 1,100원이 무너져서 1,000원 1,000원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장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네. 여기다가 지금 오늘 아마 벌써 이렇게 일부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모리도모 학원 그 아베 부인이 네. 그 왜 아베 총리 네, 간발에 문제 해서 그 생겼잖아요. 문제 생겼던 근데 아베 지지율도 좀 뭐 네. 내려가고 뭐 거기도 콘크리트였었는데 콘크리트가 깨지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 거기까지? 지난달에 아베 총리가 나나 내 아내가 진짜 그 관여돼 있다면 총리직도 의원직도 내놓겠다. 뭐 내놔야죠. 이제 정치인이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관여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실 게임 공방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넘어가고 있어서 당장 뭐 아베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오늘 그 이번 청문회가 1달러 하는 청문회가 아니고 새로운 의혹의 제기, 새로운 진실 공방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엔화가 자꾸 이렇게 강해지는 즉 110엔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도 10대 1, 엔원 10대 1을 맞추는 가운데 같이 키 맞춰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 봤다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환율. 그래서 지금 이진호 소장님은 좀 더 믿을 그 수 있다. 달러 환율을 1,000원까지 지금 제시를 한 걸로 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N이 100까지 가면 원이 1000까지 간다며요. M100 가면 1000 그러니까 간다고 그 봐야겠죠. 가능성을 방금 얘기하신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승 투자님은 어디까지? 네. 1080, 1090 바닥? 일단 그러니까 제가 환율 얘기할 때 항상 좀 빠뜨리지 않는 게 시장에서 이제 포지션이라는 부분인데 네. 지난 4분기 데이터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외국인이 생각보다 달러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한 분기 동안 265억 달러를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1, 2월 달에 거주자 외야예금도 한 83억 불이 늘었습니다. 거주자 외야예금은 최근에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거를 좀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네. 지금 1, 2월 달에 저점 매수했던 레벨이 1,030원, 40원 이 정도 언저리라는 거죠. 1130원. 네, 1,130원, 40원. 그래서 만약에 그 레벨이 깨지게 되면 이제 한번 좀 손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1,100원이 지켜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저는 시나리오는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이전 시점부터는 서서히 이제 미국의 금리 재료가 달러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이전까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폭을 대충 좀 추산을 해보면 작년 저점인 1,090원,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중요한 1,080원 그 정도 레벨을 좀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깜빡하고 정미용 센터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게 더 있었는데 안 물어보고 넘어온 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에는 지금 거의 1,000대 100엔 이렇게 왔잖아요. 네. 이 구자 한번 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던지죠? 네. 최근에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거에도 좀 N1 플레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환율 조작국과 관련해서 일본은 그래도 트럼프랑 참 잘 무마하면서 넘어왔는데 네. 우리는 뭐 전혀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원화가 더 환율에 대한 압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N1 자체만으로 예상을 하기에는 저는 뭐 크게 많이 내려간다고는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좀 별개의 문제고 제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라서 별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여전히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일본도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은 다른 지표들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OJ도 지금 뭐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에 의해서 좀 엔화는 금리라는 금리차 측면에서는 유로화보다 더 약세를 보이는 달러에 대해서 그런 통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N1 환율 엔화가 좀 뭐 약세 기조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결국 엔화가 더 약세를 갈 거냐 원화가 더 약세를 갈 거냐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좀 경제 여건이나 통화 정책 면에서는 엔화가 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 엔화가 그렇다면 엔원 환율은 1,000원 위보다는 1,000원 밑으로의 압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상원 연구원. 예. 그리스 문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IMF 보고 구제금융 더 해주지 마라 뭐 이러고 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기도 또 복병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이제 보면은 드는 생각이 대우조선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저희 채권 쪽 얘기할 때 여기 날씨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항상 해마다 나오는 뉴스에 근데 이 나라도 그 아까 제가 대우조선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빚을 뭐 6% 7%에 냈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서 냈는데 일단 성장 나라에 이제 돈을 버는 건 성장률이죠. GDP 성장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데 여기는 성장이 뭐 그만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자도 갚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탕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진짜 채권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해는 이게 이제 그게 됐었죠. 왜냐하면 뭐 독일하고 프랑스랑 이렇게 다 모여갖고 IMF랑 뭐 이제 ECB랑 해가지고 됐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채권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상황이 좀 시끄럽죠. 이제 각국이 프랑스도 시끄럽고 독일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제 IMF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IMF에서는 트럼프한테까지도 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ECB 내부도 지금 유럽도 자기들도 시끄럽고 하니까는 올해는 그 그리스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컨트롤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이제 이게 만기가 뭐 6월, 7월 그때 많이 있는데 다가갈수록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시끄러운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시장이 시끄러워진다. 네. 이 소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소장님한테는 항상 제일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기분이 좋아져 내가. 고문하는 기분도 좀 들고. 근데 난 그 저기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회담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러고 나오더라고요. 세게 나오죠.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도 이게 이렇게 막 치닫다가 치kit게 보면 막 치닫다 어느 순간에 딱 이제 현명하게 앞으로 비견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견하 자꾸 계속 이렇게 아직 이제 핸들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핸들을 뽑아버렸는지 계속 이렇게 부딪혀가는 분위기가 막 들고 사드 문제도 좀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만두는 기색도 별로 안 보이고 어쩌면 그 롯데마트다 지금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올 판이니 그쪽의 리스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뭐 이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 너무 기분이 말씀. 좋아 이럴 때. 첫째, 왕이 외교부장 입에서 전쟁 얘기가 나왔다는 거. 네. 이제 두 개의 미래가 펼쳐져 있다. 계속 갈등의 심화. 그것은 반도 정세가 심각한데 전쟁 얘기를 갖다 입에 올렸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공조하고 대화하는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더라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저 지금 미국 쪽에서도 우리 이제 대선 전국을 앞두고 뭔가 다음 정부에 대해서 저 뭐 이렇게 건너와서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이러다가 갑자기 한미 동맹 관계가 좀 약화될까에 대한 그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경제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경제와
위의 상위 개념으로서 정치판 떼기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상당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만 트럼프하고 시진핑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 뭐 아베야 그때 완전 뭐 19조 동안 손 잡혔다가 뭐 눈 획 돌아가고 바보 됐지만 그 트리도 캐나다 수상 그 그래도 아주 뭐 당당하게 서로 어깨 맞잡고 뭐 아베가 장난칠 틈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했던 이후로 뭐 캐나다 문제에 쑥 들어가듯이 이번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두 양반이 초반에 눈싸움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이거 붙으려면 붙을 수 있는 그건데 거기까지는 가겠습니까만 여기서 한번 시진핑 주석이 조금 트럼프의 길을 좀 꺾어줬으면 싶어요. 그게 차라리 시장이 좀 이렇게 평안하지. 여기서 이제 길길이 뛰면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시진핑 쪽에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거 어느 쪽 이길까에 돈을 걸으라면 저는 시진핑이 걸고 싶은 것이 트럼프가 지금 너무 정신 사나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집중하기 힘든 국면인 것 같고 해서 예,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어쨌거나 우리도 좀 그거 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탄핵 이후에 한 일주일 바짝 쌌는지 네. 이게 진짜 우리 한국 정치의 저평가라고 보고 길게 내다본 건지 아니면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인지 네. 환하고 엮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아직 조금 채 정리가 안 되고는 했습니다만 뭐 4월이 우리가 위기라는 측면에서 그건 한다고 하지만 꼭 4월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앞으로 여전한 우리 국내적으로 불확실성 부분은 있고 지금 중동보다는 이쪽 아닐까 싶습니다. 동아시아 쪽. 네. 자, 이 정도면 뭐 대충 우리가 짚을 걸 다 짚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